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등기 객체 그리고 등기 신청 적격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라고 하는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등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 객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부동산의 범주와 관련한 부분이 이슈가 될 텐데,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자, 토지하고 건물이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진 것, 우리가 이걸 토지의 등기 기록 이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 이런 개념도 있었지요. 그래서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자, 공시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공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민법에서 공부했던 자, 물권의 분류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우리 민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것,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본권의 범주에는 소유권이 가장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응해서 지상권하고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것이 소위 용익 물권으로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임차권이라는 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서 사용 수 있게 해주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형태, 이때 이제 사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무슨 문제,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소위 이제 용익 물권에 이어서 같이 임차권도 항상 같이 묶어서 봐야겠고요. 그러면 담보 물권으로서 저당권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 들어갔어요.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가 허용되는 케이스, 바로 용익권에 대해 있어서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토지 전부 아니라요. 토지 일부, 100평 중에 200평, 20평에 대해서도 소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은 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을 할 때는 등기 신청을 할 때 바로 도면,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을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자, 용익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게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처분에 관한 부분은 금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 만약에 토지 100평 중에서 20평을 처분한다. 이런 것은 토지 분할을 하기 전까지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야겠고요. 자, 한편 토지 100평 중에서 역시 20평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것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촉탁에 따른 등기로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서 촉탁을 하게 되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처분 제한 등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처분 제한 등기도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든 가압류 등기가 됐든 나중에 경매 진행하거든요. 그럼 100평 중에 20평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100평 중에 20평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토지 일부. 자, 건물 일부도 똑같은 구조로 되죠. 한편 건물에 관한 용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자, 우리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한편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처분 제한 등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고요. 똑같이 건물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요건 이제 그나마 조금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것이 권리에 관한 부분이 주요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료에는 등기 대상 권리라고 하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자체가 권리의 공시수단이 되지 않는다. 요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이제 등기 대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 좀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분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문제가 됐는데요.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소위 상린 관계라고 해서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배타성을 전면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라는 전제 하에서 일정한 경우 서로 양보를 해라 해서 우리 물권법 공부하실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든가 담장 설치권이라든가 가지 뿌리의 제거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슈를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맹제 소유자가 옆에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따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 외 농경지된 전세권 뒤에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자,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 법책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을 헌법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우리 헌법에서는요 경자 유전 원칙이라고 해서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농지 소유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따로 있어서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등기법에 넘어오게 되면 뒤에서 각하사유할 때 공부하겠지만은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건 절대적 각하사유로 보게 된다. 그 정도 몇 가지 이슈만 체크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로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은 권리 중에서 저거죠. 바로 권리 일부, 소위 이제 지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래서 공동 소유의 중에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공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 지분권자와 관련해서 등기의 허용 가능성 해서 일단 요건 우리 앞에서 토지 건물의 일부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의 설정은 가능하지만 처분과 관련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분이라는 것은 처분의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에 관한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지분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처럼 요거 이제 처분을 경매 등을 하기 위한 등기 요것은 가능하다. 또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게 지분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럼 이제 지분에 대해서 허용 안 되는 권리는 바로 용익권에 대해서는 용익권 등기라는 것은 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등은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어떤 사람이 토지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분권자한테 당신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등을 했을 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토지 부분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 가능성 때문에 절대적 각하소유에서 문제 담는 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만회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토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 토지 대장 혹은 임야 대장과 같은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을 만든 상태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등기부에다가 자, 공시가 되죠. 그게 이제 소위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자,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 전체 지분, 전체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절대적 각하사유할 때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신청이 있으면 이때는 각하해야 된다. 즉 등기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자, 공동상속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상속이 된 상태에서 자, 그 자신의 지분만에 관한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을 수 없거든요. 등기관은요 실체적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갖춰주게 되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공동상속이라고 치고 어떤 사람이 내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상속의 등기에 있어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 좀 어려운 주제. 자, 근데 이제 시험 지문에 통계적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 절대적 각하사유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일단은 처분과 관련한 거 지분에 관한 등기 가능하다. 그러나 용익 쓰기 위한 것은 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해야 되겠고, 뒤에 이제 절대적 각하사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은 절대적 각하사유, 그 다음에 공동상속에 있어서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절대적 각하사유, 또 하나가 자 뭐가 있을까요?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분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전제 하에서 그 다음 주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신청 적격 또는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은 권리, 자, 이것도 역시 민법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자, 권리 능력,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은 사람은 바로 어떻다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된다. 이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2차 과목 등에서 만약에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 공부했던 게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도 등기를 통해서 성립되게 된다. 자, 우리가 또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서 보게 되면 협회라는 것은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의 주체, 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인으로 일단 한정하고 있고요. 자, 등기법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 아닌 사단. 자, 사실 민법에서도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도 자,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등기 관리자 그리고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항상 기본되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십시다. 매도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게 될 것이고요.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지요.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자, 이 등기 권리자 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바로 매도인, 매수인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크게 가셔야 돼. 자, 등기 신청 적격은요, 인과 법인 아닌 사단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인이라는 것은 자연인도
외국인도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 등기 부상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라는 것도 등기 신청 적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종중으로 대표되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도 등기 신청 적격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먼저 유아라고 하는 거, 외국인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됐습니다. 유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람도 등기부상 권리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신문 보도 등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어요. 뭐 4살짜리가 뭐 땅 몇만 평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외국인 당연히 부동산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고자 할 때 뭐 따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일정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어찌됐든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간에 결국은 외국인도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자 등이 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유아, 외국인, 자연인의 한 일종으로서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그러나 착각할 수 있는 게 태아라고 하는 거, 이 태아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법인격이 없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법인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국가 지자체, 소위 공법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국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소유가 있는 토지를 국유지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한편 지자체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냐? 공유지라고 해서 지자체도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지자체가 어디까지가 지자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같은 시도 이런 건 당연히 지자체가 되게 됩니다. 한편 시도 밑에 있는 시군구라고 하는 것도 바로 부동산의 소유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시군구라고 해서 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구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죠. 서울시 서초구 관악구 하는 구가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양시 동안구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치구라고 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는 그 구를 가리켜서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수정구, 이게 구청장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서울로 치면 동장 레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소위 이제 지자체의 범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위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특별법상 법인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당연히 법인격 가지니까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게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가 있어야지 성립하게 됩니다. 요거랑 이제 바로 비교할 것이, 얼핏 보면은, 법인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법인이 아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시군구까지는 아까 지자체라고 해서 법인격을 갖게 된 데 비해서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명의로는 당연히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앞에서 자연인, 일반적인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손이나 발이 따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듯이 시도, 시군구까지는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읍면동은 국가지자체 순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독자적으로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거하게 얘기하면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 달리 얘기하면 등기 신청 적격을 갖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요. 최근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주제죠. 바로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논의했던 공유라는 개념과 태어나는
합유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요,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합유가 있고 총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총유라는 개념부터 날려버리게 되면 이 총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나 사찰의 구성원이 거기 내에서 일정한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권리,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서 한번 문제였던 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신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데, 특정 목사를 지지하는 층하고 반대하는 층 사이에 대판, 개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을 지지하는 측에서 보통 그 교회에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 세력들을 쫓아내는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는데, 이때 다른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헌금하고 등등등 한 거 내라라, 우리 지분 쪼개자, 요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무조건 주인이 되는 것을 소위 이름하여 총유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공유와 합의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라든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던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자, 합유라고 하는 거죠. 그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단순화시키면 토지라고 하는 거 50대 50의 지분으로 갑과 을이 갖는다,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공유 관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은요, 지분권자 갑은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지분을 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편 갑과 을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분할 금지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요. 그래서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를 쪼개가지고 단독 소유할 수 있는 관계,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로 갑시다. 공유 관계에서는 지분 자체가 애초에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게 될 것이고, 지분을 근거로 해서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그 판사가 이제 판단을 보통 하거나 협의가 안 됐을 때 하겠지만은 하여튼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형식도 가능하다. 이게 소위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합유라는 개념은 좀 독특해요. 자,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어요. 자, 시골에서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장목반 케이스. 우리가 이제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서 상추를 박스에 사게 되면 무슨 장목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보통 장목반의 소유 관계를 우리가 합유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지는 않는데, 이 조합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들의 공동 목적, 구성원이 공동 목적을 위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합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조합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그 소유 관계 등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장목반 케이스로 가게 되면요, 이 장목반의 내부 관계를 검토를 해보게 되면 분명히 지분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지분 모양에 돈을 좀 많이 100만 원 낸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낸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낸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히 1000만 원 낸 사람의 지분이 더 크게 될 겁니다. 다만 이들이, 이 조합체가, 장목반이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갑이 만약에 50%, 을이 30%, 병이 20%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게 되면은, 자, 등기를 할 때는 갑과 을과 병이 합유이다 라고만 표시가 되고, 갑의 지분이나 을의 지분이나 병의 지분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등기를 가리켜서, 자, 아니하는 형태의 소유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아까 공유라고 하는 것은 갑이 50%, 을이 30%, 병이 20%면 등기부에 이 토지의 지분은 갑이 50%, 그 다음에 을이 30%, 병이 20%, 등기부에 아예 공시가 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의 지분이 공시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취지, 이건 합유다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합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일단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또 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형태를 가리켜서 이걸 이름하여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지금
소위 민법상 조합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 자, 요건 합의의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고 장목반이 소유한다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갑이 50%, 을이 30%, 병이 20%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합유체로 등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던 갑, 을, 병이 합유 관계이다라고는 등기할 수 있지만 그 지분 자체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 인격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이 민법상 조합이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고 또 달리 얘기하면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합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 인격이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민법상 조합체에 대해서 등기 권리자는 될 수 없지만 등기 의무자는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상 이 조합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장목반 케이스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파트에서 공동 소유에서 공유와 합의의 관계를 봤었고요. 자,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람. 자, 원래 지금 자연인하고 법인이라고 하는 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법인 아닌 사람, 나머지 다 볼 거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종중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중은 소위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결집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종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법인 아닌 사단 혹은 종중이라는 것이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달리 표현하면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토지 소유권을 쭉 보니까 갑부를 보니까 어떻게 표시되어 있다고요? 전주 이시 무슨 파라고 이렇게 소유자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중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아이도 더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해서 나중에 이제 답을 뽑을 때는 지금 합유체가 하나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에 등기 신청 등의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등기 신청 적격에서 다시 갑시다. 인이라고 해서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돼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된다. 이때 인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바로 특별법상 조합은 인, 설립 등기로 성립하니까 인이 되겠지만 그 예시로서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지만은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합의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합의 이름으로 장목반의 이름으로 땅을 사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적격을 갖게 된다 해서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민법 기초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자, 한편 우리가 이제 앞에서 권리 능력자, 민법상 권리 능력에 해당하는 개념,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권리 능력에 해당하는 개념이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우리도 이제 또 하나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 제한 능력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미성년자, 피산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뒤에 나중에 민법 총칙이라는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 효력 잃게 된다. 또는 이런 것도 나오죠. 자, 바로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 등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미성년자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 등은 그
법률행위 자체 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이 제한 능력자라는 게 이게 실체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가 이 정도고요. 이제 등기 신청 능력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 우리 민법 체계 자체는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또는 바로 법정 대리인 등이 취소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치고 그럼 등기 제한 능력자, 소위 미성년자 이런 아이들이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정한 경우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그거죠. 등기 신청 능력, 제한 능력자에게 인정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등기가 실행됨에 따라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제한 능력자가 신청한다. 요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제한 능력자가 매수인이 돼서 등기를 넘겨받게 될 때 등기 신청하는 거 이런 것은 가능하다. 즉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는 제한 능력자도 뭘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갈 텐데 대신 제한 능력자가 매도인이 돼서 자신의 명의 등기를 제 매수인에게 넘겨줄 때 이때는 제한 능력자는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다음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제한 능력자 스스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상 권리를 얻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매수인으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도 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바로 비교할 것이겠죠. 등기가 실행되게 되면 등기부상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 제한 능력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가장 기본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험 문제 이슈가 됐던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앞에서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즉 매도인이 될 수 있고, 또는 매수인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종중은 손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중,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는 거 별 내용도 없는데 이런 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객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 능력 이런 것들은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 민법 총칙에서 다룰 얘기들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요건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되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 신청이라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힘든 게 촉탁에 따른 등기 해서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등이 있을 텐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을 하는 거라서 따로 우리 시험용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고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가처분과 가압류라는 주제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